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거실에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만삭인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태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벌써 들어왔어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 쪽을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중년 부부와 아이들까지.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네, 저희 집이라뇨?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남자에게 속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국제선 승무원이었어요. 주 비즈니스 클래스를 담당했는데 승무원 경력이 벌써 8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30이 넘었고 주변에서도 언제까지 하늘만 날아다닐 거냐며 시집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연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평소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분들께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신사분께 커피를 따라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어요. 난기류를 만난 거죠. 그 바람에 제가 손을 놓치면서 커피가 그분 바지에 조금 튀었어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 까다로운 승객을 만나면 항공사에 민원 넣고 난리가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수건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가 흔들렸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차림새를 봐도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어 보이셨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아 보이셨고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옷 세탁비라도. 아니에요. 진짜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놀라셨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승무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배려심 깊은 분은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서 또 그분을 만난 거예요. 또 뵀네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국제선 승무원 스케줄은 정말 랜덤이거든요. 같은 승객을 연달아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 달에도 또 만났어요. 이번엔 방콕행이었는데 정말 운명인가 싶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일부러 제가 타는 비행기를 확인하신 건 아니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저도 이런 우연이 신기해요. 아마 비즈니스상 일정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날 착륙하고 집에 가려고 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돌아보니까 그분이었어요. 혹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 차를 타는 건 좀 그렇지만 몇 번 만났던 분이고 신사적이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교양 있고 지적인 분이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얘기, 와인 얘기.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들을 해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김도연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재테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를 만난 거라니 관심이 생겼어요. 승무원 일이 힘드시죠? 저도 출장이 많아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식사라도 같이 해요.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로워서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 레스토랑을 아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제가 평소에 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였거든요. 이런 비싼 곳에 와도 되나요? 괜찮아요. 저는 투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자주 해요. 역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말 매너도 좋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깊으시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집에 잠깐 들러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정원도 넓고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러웠거든요. 거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도 멋있고 딱 봐도 최소 몇십억 비싸면 몇백억까지 할 것 같은 집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들은 다 해외에 계시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집 구경을 하는데 정말 제가 꿈꾸던 집이었어요. 멋진 주방, 넓은 침실, 예쁜 정원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와 결혼해서 여기서 같이 사실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아직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당황스러웠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답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헤어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임신한 걸 확인했어요. 급하게 그분께 연락했죠. 저 아기가 생겼어요. 긴 침묵 후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땡땡그룹 회장님의 혼외자식이에요. 세상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당신도 이 비밀을 지켜야 해요. 때로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숨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프로포즈했는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한테까지 숨어서 살아야 하는 삶을 강요한다는 게 미안하셨던 거겠죠. 그런 이유라면 감수하겠어요. 아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 쪽 가족은 상견례도 못했어요. 드러낼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도 부모님께는 잘 설득해드렸죠.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멋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꿈꾸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를 기다리며 이런 게 진짜 행복인가 싶었어요. 임신 후기가 되면서 남편은 출장이 많아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태교에 집중하면서 나름 알찬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클래식을 들으며 태교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주인이라고 하는 그 중년 부부가 저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아, 혹시 도연이가 말한 그 분이세요? 남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네, 도연 씨가 뭐라고 했나요? 했더니 그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저희는 이 집 주인인 박상호, 이미영 부부입니다. 도연이는 내 동생 친구인데 우리가 몇 달간 해외에 있을 거라 집 좀 그동안 봐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집을 봐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미안한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아서 6개월간 비워둘 예정이었는데 도련님 친구인 도현 씨한테 집 관리 좀 해달라고 맡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인분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만삭인 몸으로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그럼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정말 황당해요. 이런 상황인 줄 몰랐거든요. 도연이가 잠깐 혼자 있을 거라고만 했는데 집주인 부부도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들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 아파요. 제가 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집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혹시 진통이에요? 그런데 진통이라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어머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치시면서 남편분한테 차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2주나 남았는데. 그런데 급하게 병원으로 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거짓말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우선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일찍 나오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옆에 있어 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아기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그런지 호흡이 좀 약해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몇 주 지켜보면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기도 아프고 남편은 거짓말쟁이고 정말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때서야 남편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여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곧 간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후에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요. 미팅 중이라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집이 당신 집이 아니냐면서요? 친구 형 집이라면서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집주인들이 왔어요. 당신이 집을 봐달라고 했다면서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기 상태가 조금 호전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몇 주 더 입원하면서 지켜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실 그 집은 친구 형 집이 맞아요. 형이 해외 근무를 가면서 몇 달간 집을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 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진짜 당신 집은 어디예요? 그 집에서 케어해주면서 당분간 살 예정이라 진짜 집은 정리했었어요. 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일단 아기부터 생각해요. 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아이 케어가 먼저예요.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일단 아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몇 주 후 아기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퇴원하면 어디서 살 건데요? 친구 집에 잠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일단 들어와라. 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생아와 함께 친정에서 얹혀 살게 되었어요. 남편도 같이 왔는데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이 계속 사과했지만 상황은 이미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아기를 돌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기 때문에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어요. 남편한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로 더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라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진실만 말할게요. 라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시작일 줄은 몰랐죠. 친정에서 몇 주를 지내면서 아기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집으로 올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하지만 현실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와 함께 살 집이 필요했어요. 친정에서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좁은 집에서 힘들어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남편만 보시면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 우리 집을 구해야죠. 아기도 있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라. 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복잡한 상황이요? 뭐가 복잡해요? 수화금이 좀 묶여 있어서요. 3달 후에는 돈이 풀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또 투자 얘기네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3달이요. 아기 키우면서 3달을 더 친정에서 살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곧 해결할게요. 3달 뒤에 돈이 풀리면 집도 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럼 일단 제가 모아뒀던 돈과 친구들한테 빌린 돈으로 집부터 구할게요. 3달 후에 투자금 묶인 거 풀리면 그때 그 돈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해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정말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라 다행이었어요. 아기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나름 보금자리를 꾸몄거든요. 남편은 매일 투자 일로 바쁘다고 나가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났어요. 남편한테 이제 투자금 풀렸죠? 제가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어둠침침해지더라고요. 그게 돈이 없어요. 네, 뭐라고요? 돈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불려보려다가 다 날렸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주식이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식으로 그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투자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에,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뭘 하고 다닌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여기저기 일용직.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직장 한번 다녀본 적 없어요? 네, 죄송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아기도 있고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남편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봤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니세요.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가정을 책임져요. 남편이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제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남편이 갑자기 차를 사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차요?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차를 사요? 시장 동료들이 차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해서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안 돼요. 우리 집 살 때까지는 차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며칠 후에 집에 와서 차 키를 내놓는 거예요. 차 샀어요. 뭐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처음 1달 빼고는 나머지 할부금이 다 남아있는 중고차였어요. 바보같이. 이 아내 미쳤어요? 그 돈이면 우리 전세금에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는데.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이 되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편지 같은 걸 발견했어요. 유서 같은 내용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려서 더 이상 폐만 끼칠 수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남편이 그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어요. 급하게 뛰어가서 차를 막았어요. 왜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해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남편도 울고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남편을 믿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서 소동 이후로 남편이 한동안은 조심스럽게 굴더라고요.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고 집에서도 아기 돌보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돈 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승무원 경력이 있으니까 서비스업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나름 예쁘게 꾸며봤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응원해주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부부끼리는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나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일할까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하세요. 가게 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전에 차 사건도 있었고 이미 남편을 믿기 힘들어진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가게 일에 개입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칼같이 차단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할게요. 남편도 제 뜻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 준비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메뉴도 개발해야 하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야근이 좀 있어서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 외근한다고 하면서 회사에 안 나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거래처 미팅 때문에 외근이에요. 그런 날이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가게가 오픈하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야근이 많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 기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여유 있어 보이고 가끔은 비싼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제가 일에 집중을 못했나 봐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겨우 지인 부탁으로 들어간 회사인데 이렇게 잘리다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잘린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했나 봐요. 남편이 말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크게 상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되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가게 운영에 집중해야 했어요. 다행히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일단 가게 수입으로라도 생활해봐요. 당신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나 몰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다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였어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증권 앱이 설치되어 있고 투자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또 주식이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외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식 보느라 일에 소홀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린 거네요? 미안해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회사 월급으로 주식을 했다고요? 조금씩 모아서. 그런데 투자 금액을 보니까 회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액수더라고요. 더 추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우리 전세금을 몰래 빼서 월세로 바꾸고 그 차익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였어요. 전세금을 뺐다고요? 언제요? 몇 달 전에. 미안해요. 허락도 받지 않고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월세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한참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국정원 직원이에요. 네, 뭐라고요? 비밀 조약 때문에 그동안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세상에,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국정원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 비행 스케줄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업무상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 비행 스케줄을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왜 전세금을 빼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확실한 내부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1년 후에 300% 정도 오를 거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몰래 투자한 거예요. 300%요? 네. 확실해요. 1년 후에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안다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업이 어디예요? 남편이 회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오를 거예요? 100% 확실해요. 국정원 내부 정보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국정원에서 일한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아파트 다른 주민 아주머니들이랑 얘기하다가 슬쩍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런데 요즘 주식 관심 있으세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가 있긴 한데 그러다가 결국 사실 내부 정보인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 회사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주머니들이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비밀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몇 명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다들 고마워하면서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뿌듯했어요. 좋은 정보 나눠줘서.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회사가 갑자기 상장 폐지됐어요. 투자한 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언니가 알려준 그 회사 망했어요. 우리 돈 어떻게 해줄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변명해봐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아파트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주머니들이 저만 보면 따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보, 이사해야겠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남편도 미안해하면서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반도주하듯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태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새 집은 이전보다 더 작고 외진 곳이었어요. 월세도 더 비쌌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후 백수 상태였고 제 카페 수입만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새 동네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 정보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회사가 상장 폐지했을까요?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보,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는 거 맞죠? 내부 정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왜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변수요? 국정원 내부 정보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추궁하니까 남편이 점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서. 아니면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사실 국정원 직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고 가끔 일용직 일도 하고. 그럼 내부 정보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건 인터넷 카페에서 본 정보였어요. 인터넷 카페요? 그걸로 우리 전세금을 날린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확실할 줄 알았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국정원 내부 정보라고 거짓말하면서 인터넷 루머를 믿고 투자한 거였어요. 그럼 땡땡그룹 혼외 자식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것도 미안해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도 당신 때문이네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요. 제발. 알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집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투자회사 운영한다고 거짓말했고,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거짓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전세금도 날리고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이사하고. 아기를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맞을까?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한계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이혼해요.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세요. 집, 투자회사, 국정원. 끝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럴게요. 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남편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순진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계속 속일 수 있나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쟁이에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이런 남자와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입니다.